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는 어디죠? 음, 99페이지죠.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묻는 거예요. 일종의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에 총론을 했죠. 총론에서는 부동산 개념이라는 걸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분류, 부동산 개념에서는 법경기 분류해서 법적 개념을 협의, 광의 나눠서 협의는 토지 및 정착물, 그 다음에 광의는 준부동산까지죠. 정착물에 대해서 더 정리해야 되고요. 준부동산에 대해서 더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법적인 개념이 이제 분량이 제일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에서는 부동산 활동상 분류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대지, 택지, 부지,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맹지, 자루형 토지, 법지, 빈지, 그다음에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포락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에서는 종류 정도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연적 특성의 부부동성, 부부부증성, 부부영, 영속성, 부부영계, 개별성, 부부영계인, 인접성, 인문적 특성의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용병사,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난주에는 그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겠죠. 경기 변동은 이제 중요도 면에서는 수요 공급보다는 좀 낮으니까 수요 공급을 위주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요 공급에서 수요 공급의 개념, 여기서는 요량 변수와 저량 변수를 구별하는 게 있었죠.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요거 구별, 어떤 항목들을 나열했을 때 이게 유량 변수에 속하느냐, 저량 변수에 속하느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럴 때 국어를 해보면 된다 그랬죠. 세종시 인구가 지난 1년간 몇 명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되면 이제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세종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1년간이라는 말을 넣어서 1년간 기간을 넣어서 말을 만들었더니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유량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량 개념이란 얘기죠. 지금 세종시 인구가 얼마냐, 1년 전에 얼마냐, 이렇게는 물을 수 있지만 지난 1년간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암기를, 그럼 몇 가지 항목만 암기를 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주택 거래량 같은 거,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은 잘 이제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량이나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은 유량입니다. 유량. 그래서 보통 그 언론에서도 발표할 때 지난달 거래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달, 한 달 동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거래량이나 또는 신규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은 유량이죠. 그리고 저량은 이제 재고 개념인데, 재고 개념이 대표적인 것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하면은 재고 개념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산이 지난 1년간 자산이 얼마냐,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산이 얼마예요? 1년 전에는 얼마였어요? 이렇게 자산을 묻는 거죠. 자, 근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이 자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순수히 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얘기할 때는 순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뭐를 뺀 거예요? 부채를 뺀 거죠. 그러면 부채도 저량 개념이고, 부채도 저량 개념이죠. 순자산, 자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량 개념이에요. 자산에 계산되는 항목들은 전부 다 저량 개념이죠. 그리고 소득도 마찬가지, 유량의 대표적인 거라고 했지만 소득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도 소득이지 않습니까? 이자소득도 소득이고, 근데 그 사업소득도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야 소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액이라는 것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고요. 비용이라는 것도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이쪽은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축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수량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 말고도 소득도 있고, 관련재 가격도 있고, 관련재가 뭐라 그랬어요? 대체재 또는 보완재라고 했죠. 대체재 또는 보완재.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 또 기타 많잖아요. 뭐 인구도 있고 뭐 많고. 이거는 수요 결정 요인에 공급 결정 요인이에요. 이건 수요 결정 요인이죠. 수요 결정 요인과 공급 결정 요인을 구별을 해야 되죠. 공급 결정 요인에는 생산, 기술 수준, 가격은 똑같이 있는데 생산, 기술 수준 또는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걸 특히 기억하시라 그랬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든 소득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든 수요량은 다 변하는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에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 높낮이가 변하면서 수량이 변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길이가 변하는 거죠. 이 길이가 늘어나는 게 뭐예요?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 끝점이죠. 이 끝점, 점의 변화지만 소득이 변할 때는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수요한다 그랬죠. 소득이 변할 때는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수요하니까 같은 수요 곡선 상에서는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소득이 변해서도 수량이 변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수요하는 거죠. 또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순수히 가격 하락만 나타낸 거예요. 근데 소득도 증가하고 가격도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장보러 갔을 때, 그랬을 때는 여기 수요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쪽으로. 여기서 이 수량에서 이 수량으로 늘어나는, 이만큼 더 늘어나죠. 이만큼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만큼 늘어난 것은 가격이 하락해서 더 늘어난 거고, 이만큼 더 늘어난 거는 소득이 증가해서 더 늘어난 거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요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수요할 때는 이 점에서 바로 이 점으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 시험에서도 묻기도 해요. 묻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묻지 않아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걸 물은 적도 있어요.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로 하니까 갑자기 긴장되죠.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이걸 이렇게 해요. 그걸 탄력성으로 이제 묻는데,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탄력성이라는 게 지난주 마지막에 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복습하면, 탄력성이라는 게 뭐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 했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요.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겠죠. 이 숫자가 작으면 수량 변화가 적다란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탄력성이라는 숫자가 2다. 그러면 이게 탄력적이에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클 때, 뭐에 비해서 얘가 수량이 많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 탄력성 하잖아요. 가격 탄력성이 2다. 이 소리는 가격에 비해서 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어요. 변하는 거는 증가일 수도. 왜?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지만 벌써 눈 감으면 안 돼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이렇게도 2배, 이렇게도 2배. 숫자만 나오면 눈 감아요. 어쨌든 2배, 제 오른팔이 가격이요. 가격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잖아요. 근데 증가하더라도 요거 내려가는 것에 2배만큼 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탄력성 2라는 의미가. 아셨어요? 가격이 요만큼 올라갔을 때 얘가 가격이 올라갈 때 내려간단 말이에요. 수요에서는 안 비례니까. 근데 가격이 요만큼 올라갔을 때 수량은 2배만큼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여기에 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가격이 3% 변하면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할까요? 이럴 때 6%죠. 근데 시험에서는 4%로 나왔어요. 4%. 시험에서는 4%. 탄력성을 알려주고 수요량이 가격이 4%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몇 프로? 곱하기 8%. 끝이 끝. 이걸 어렵다고 하면 돼요. 이게 우리 시험이에요. 다만 가격이 4% 증가라고 출제를 했어요. 가격이 4% 증가. 근데 이쪽에 지문의 정답은 8% 증가도 있고 8% 감소도 있단 말이죠.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쪽 수요량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비례예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에서는 말이에요. 수요에서는 수요의 가격 달성할 때는 수요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자, 이제 소득 탄력성 해볼게요. 소득 탄력성이 0.6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인데, 대신 얘는 또 양수예요, 양수. 소득 탄력성이 양수면, 정상제예요, 정상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소득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죠. 소득 나오면은 정상제, 열등제. 일주일 되니까 또 포맷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다 그랬죠. 자꾸 까먹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자, 소득 나면은 정상제, 열등제 2가지.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해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해요. 이거를 분수꼴로 나타낼 때 이렇게 위로 재팔이 이렇게 가는 거는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방향이다 이 뜻이. 그럼 분모 분자 부호가 같으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정상제의 경우에는 이게 양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소득 탄력성이 정상제의 경우는 양수. 자, 그러면서 0.6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량이 변한다. 항상 탄력성 개념은 뭐에 변하는 정도라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2로 나오든 소득 탄력성이 0.6으로 나오든 그 뒤에다가 뭐를 붙이면 몇 배를 붙이면 요거는 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뭐의 2배? 가격의 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소득 탄력성이 0.6이다 이 소리는 소득의 0.6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량이 변한다. 됐나요? 탄력성은 뭐라고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수량이 변하는 그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라고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고요. 이걸 절대 시험에는 아니고 시험에는 거의 묻지 않아요. 시험에 묻지 않는데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숫자를 볼 때마다 얘는 2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량이 변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숫자를 얘기할 때는 그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축약된 의미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2라는 숫자, 이 탄력성을 볼 때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소득이 5% 증가한대요. 소득이 5% 증가하면은 수량은 그곳에 몇 배? 0.6배. 그러니까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앞으로 숙달 되면은 뭐만 하면 돼요,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된다, 곱하기만. 0.6배라는 게 곱하기만 하면 몇 프로? 3% 증가요, 감소요? 증가. 여기서는 양수, 음수를 따져야 되는 거고, 같은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서 가격 탄력성이 2이고 소득 탄력성이 0.6일 때 가격은 4% 내려가고, 여기 내려온 크기가 4% 내려오고, 소득은 5% 증가하면 전체 변화율은 이렇게 물은 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 내려간 것이 변한 것 크기에다가 소득 증가한 것의 크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으로는 물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든 소득이 변하든 관련제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가격이 변하든 수요량은 변한다 그랬죠. 수요량은 변하는데 왜 이걸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구별을 하겠어요?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니까 따로 특별히 수요량 변화라고 하고, 나머지 요인들, 소득이 변하든 관련제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새로 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로 구별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프상으로 다르게 나타나니까. 됐나요? 안 됐으면 다음 기회에. 안 됐으면 다음 기회에. 아무튼 다음 기회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요 변화는 딱 보는 순간 가격이 변한다,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다,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머릿속에는 새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는데 오른쪽에 그려야 되는지 왼쪽에 그려야 되는지 그것만 이제 추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는 가격 외의 요인이 나올 때죠. 선을 새로 그린다는 얘기는. 맞나요? 네, 가격이 나오면은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같은 선상의 점의 변화죠. 가격이 나오면,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공급곡선을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격이 변하면은 같은 공급곡선 상에서 점의 변화, 이게 공급량 변화란 말이에요, 공급자들. 근데 가격 외의 요인이 이제 이거죠, 공급에서는. 생산 기술이나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면 새로 이 공급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점의 이동, 선의 이동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점의 이동, 선의 이동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가격 하나예요. 가격 하나. 가격이면 가격이 내려가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 자, 그게 이제 양쪽에 공통된 원인이고, 이제 그럼 선의 이동이다 그러면은 그 선이 공급곡선이 이동인지 수요곡선이 이동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수요곡선이 이동하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은 공급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동은 이동인데 어느 쪽 이동, 어느 쪽 이동. 오른쪽 이동이냐, 왼쪽 이동이냐, 요것만 이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에 되면은 이제 시험 치기가 된 거죠. 시험 칠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쉬워요.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오른쪽에 그리면 오른쪽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수요곡선이죠. 오른쪽에 그리면 되죠. 이렇게 오른쪽에 그리면 돼. 또 좋아하는 정도가 늘었다. 좋아하는 정도가, 이 선호도가 늘어서. 그러면은 또 오른쪽. 이거는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증가할 때 항상 수요곡선을 오른쪽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열등제일 때에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요곡선을 왼쪽에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기는 그리더라도. 그러니까 소득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정상제, 열등제 또는 우등제, 열등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요. 대체제 가격이 나오면, 자, 빌라 가격으로 예를 들었죠. 빌라와 아파트를 저울질 하다가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빌라를 포기하고 아파트 살 거 아니에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란 말이에요. 대체재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 우리는 요거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제 왼팔을 보고. 이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려야 되는 대상 재화예요. 그 대상 재화 수요가 증가니까. 증가는 어느 쪽에 그려요? 오른쪽에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 이렇게 말이 나올 때는 같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체재 가격이 내려간다 이러면은 내가 그려야 되는 재화 수요 감소 내려간다. 그러니까 어느 쪽? 그때 왼쪽에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보완제로 넘어가면은 미루어 짐작하면 되죠. 대체재와 보완제는 서로 성격이 상반되니까 보완제 가격 나올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 비례,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두 개가 나올 때는 하나를 확실하게 절대 틀리지 않을 때까지 확실하게 한 후에 추가로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은 비례다. 됐나요? 요것이 해결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어디 딴 데 갔다 온 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 보여요, 그게. 자, 아무튼, 자, 이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그 다음에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굉장히 중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죠?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은 어디서 결정이 되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를 균형이라고 했는데, 불균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수요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공급량이 더 많은 거를 초과, 공급, 수요량이 더 많은 걸 초과, 수요. 자,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내려가서 조정 들어가는 거고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도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여기도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초과 공급 상황. 자, 시장이라는 무대 생각하라 그랬죠. 이 오른쪽에 공급자들이 등장해 있고 왼쪽에 수요자들이 등장해 있는데 누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공급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쪽에. 자,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공급자들은 이제 일부 빠져나갑니다. 가격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가격이 유지되면은 팔라고 왔었는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공급자들 일부는 빠져나가고 가격 내려가니까 시장 무대 밖에 대기하고 있던 수요자들 중에 일부는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게 되고 반대 상황에서는 또 반대죠.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빠져나가면서 무대 밖에 대기하고 있던 공급자들 일부는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 균형점이 요점이죠. 균형으로 가야겠는데 균형점보다 높은 위치에서는 이 말이에요. 균형점보다 높은 위치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급량 감소, 수요량 증가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수요량 감소, 공급량 증가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에 이제 균형 결정. 균형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량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에요. 자, 근데 그 이동이죠, 이동. 여기 숙제가 있었죠. 숙제가 아까 요 대목이 오면 생각이 나요. 숙제를 냈다는 게. 했나요? 좀 볼까요? 숙제 좀 볼까요? 좀 대표를 한 분 볼까요? 대표. 예, 아이고. 이거요. 그래프는 왜 다 안 그렸어요? 그래프도 그리는 게 숙제인데. 예. 근데 그 결과만 적으셨어요. 수요 증가는 제가 그때 했던 거고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대답하는 거였죠. 근데 이걸 꼭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경우만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도 시험을 내거든요. 수직이나 수평인 수요곡선이 일반적으로는 우하향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수직이나 수평인 경우를 이제 예를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생각한다면 그래프를 자꾸 그려봐야 돼요. 이걸 그려보지 않으면은 숙달이 안 되니까. 안 그리고도 알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아니까. 왜? 우리 경제 생활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시장이라는 무대가 북적북적거려지면은 거래량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죠. 시장이라는 무대가 북적거려진다는 거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은 시장은 북적거려지죠.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이 말이에요.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량은 다 증가해요. 이제 이걸 찾는 게 패턴이었어요. 지난주 숙제가 이게 패턴이 나올 것이다.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의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기존의 물량으로는 부족하게 되겠죠. 기존의 물량으로는 부족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균형 가격은 기존의 물량이 남게 되느냐 모자라게 되느냐로 판단하면 돼요. 가격은 기존의 물량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라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기존의 물량이 모자라게 되는 기존의 물량이 남게 되는 상황이라면 시장에 물량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라게 되는 상황은 시장에 물량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은 수요가 증가해서 모자랄 수가 있고요. 공급이 감소해서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맞나요? 둘 중에 하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올라갔대요. 어제 뉴스에. 일주일째 막 올라가고 있대요. 국제유가가. 왜 올라갔을까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줄을까?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왜 수요가 증가했냐 물으면 대답 못하겠지만 왜 공급이 줄었냐 하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텍사스, 서부 텍사스 재고량이 지난 몇 년 중에 가장 최저로 내려갔대요. 지금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또는 중국 다음에 이제 인도가 이제 막 인도 베트남 이쪽에 동남아에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금값이 올라갔대요. 금값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는 수요가 증가했거나 공급이 줄었거나 둘 중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부동산 쪽에 전세가가 올라가요.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뭐 중에 하나예요? 수요가 증가했거나 공급이 줄었거나 다 똑같아요. 이게 철칙입니다. 이거는 경제 현상에서는 철칙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데다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하라고. 수요가 감소한다, 빠져나간다, 증가한다, 들어온다, 이걸 자꾸 생각하라고. 빠져나가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한산해질 거 아니에요. 한산해지면 거래량은 줄죠. 그러면서 수요가 줄면은 이 사는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물량이 남아돌게 되죠. 이쪽 저쪽이 있는데 이 물건 있는 쪽이고 이쪽은 사람 사는 쪽이고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물량이 남아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무슨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수요의 경우에는 수요 증가의 방향과 다 일치하죠. 수요 감소면 일치한 이 패턴을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패턴이 이쪽 패턴과 이쪽 패턴이에요.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되고 이쪽 패턴이 이렇게 되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히 빠져나가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고 물량은 모자라니까 가격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그려야 된다고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프 그리는 게 숙제예요. 그래프. 한 번 더 숙제 안 하신 분들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요곡선 이동시키고 공공선 이동시켜서 요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균형의 이동이었어요. 균형의 이동은 이런 선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했고요. 탄력성 개념은 방금 했죠. 탄력성 개념. 탄력성 뭐라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탄력성이 0.4다. 이게 뭔 뜻이라고요?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뭐의 0.4배인지는 그 앞에 단어를 보면 돼요. 가격 탄력성이 0.4라 그러면은 가격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소득 탄력성이 0.7이다 그러면은 소득의 0.7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교차 탄력성이 0.4다 그러면은 X제 가격의 0.4배만큼 Y제 수요량이 변한다. 됐나요? 다 탄력성은 뭐의 변화 정도라고요? 수량 변화의 정도. 이걸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이걸 안 잊으면은 계산 문제가 나오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로 끝나는 거예요. 곱하기. 곱하기 하면 끝나는 그런 계산 문제를 그걸 어렵다고 못 푸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요. 그 개념을 기억을 못하면은. 그래서 개념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만 하면 되니까.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몇 배만큼 변하는 것은 다 곱하기, 곱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개념은 그렇고요. 종류에 뭐가 있어요? 종류. 종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 여기서는 요 밑에 두 개는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양수면, 음수면. 이렇게. 양수면 소득에서는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 반대 방향. 교차 탄력성이 양수면 대체제, 같은 방향 대체제 가격이 나오면은 같은 방향 생각하라 그랬죠. 양수인 거예요. 음수이면 보완제, 이렇게. 그걸 기억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 했죠. 그래프가 완만해질수록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더 크니까. 그죠? 그래서 수평이 되어버리면 완전 탄력적. 수직이 되어버리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예, 그건 공급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곡선도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죠.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 똑같아요. 다음에 탄력성의 응용에서 그 판매 수입 했죠. 탄력성과 판매 수입. 제가 맥주 얘기 안 했나요? 탄력적일 때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수탄이 1보다 클 때 가격을 낮추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낮춘다. 가격을 낮추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자, 아까 제 오른팔이 가격이고요, 왼팔이 수량 변하는 정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변할 때 이 판매 수입을 계산을 하는 거는 가격 곱하기 수량 하거든요. 이 판매 수입은 수요자의 지출액과 같다 그랬죠. 자, 가격이 1,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10개를 사면은 얼마를 지출하게 돼요? 10,000원을 지출하게 되죠. 이 10,000원만큼 그 가게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발생한 거죠. 자, 근데 이 1,000원짜리 하는 물건이 단가가 내려가면은 판매 수입의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단가가 내려가면은 부정적인 부분이죠. 단가가 내려가면은 판매 수입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증가해요. 이쪽은 내려가지만 이쪽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여기에 내려간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데 여기에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말이죠. 또 얘가 이쪽이 올라갈 때는 이쪽은 내려가요. 이쪽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이쪽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커질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을 압도할 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도록 하면 되겠죠. 맞나요?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이것보다도 수요량이 크게 늘어나면 이걸 압도할 거 아니에요. 이게 크게 늘어난 제 왼팔이 수량 변하는 거라고요. 수량이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요? 얘 변하는 것보다 이 폭보다, 이 내려가는 폭보다 많이 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탄력적인 경우라고요.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 가격을 낮춰서 수요량을 크게 증가시키면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900원으로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10% 하락이 얘가 50% 올라가서 15개로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그럼 9 곱하기 15 하면은 13,500원 나오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오히려 100원을 올렸더니 50%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원짜리를 1,100원 올렸더니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지면 5,500원밖에 안 되잖아요. 판매 수입이 뚝 떨어지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량이 크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갔다면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저하는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발길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저하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격을 내려서 많이 사게 해야 된다. 됐나요? 그게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그 탄력성의 응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을 했고요. 경기 변동은 이제 더 이상 복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셨나요? 좀 이해되셨나요? 이럴 때는 빈말이라도 대답하시라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경기 변동 나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 정책론까지 들어갈 겁니다. 지난 순환에 했던 순서대로. 자, 일단 99쪽에 부동산 경기 변동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죠. 자, 이 순환 국면별 특성은 순환 국면 지난주에 이렇게 도표를 그렸죠. 그래서 이게 네 국면으로 나눌 때 여기가 상향시장, 여기 호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후퇴시장, 하향시장, 이거 불황이라 할 수도 있고요. 회복시장 이렇게. 그래서 상후, 하회 이런 국면이죠. 국면. 이런 국면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뭐 또는 우리 교재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하향시장이 제일 먼저 나와 있나요? 그는 관계없어요. 하, 회, 상후 이렇게 나오든 상후, 하회 나오든 순서는 지켜야 되고요. 순서를 물은 적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는 안정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이 있어요. 안정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요 안정시장은 모든 부동산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성격을 갖는 부동산이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 같은 것들 있죠. 이 부동산들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 그래요.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투기적인 요소가 별로 개재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쪽이 좀 안 좋더라도 불황이라 하더라도 이쪽은 그렇게 불황이지 않은 거죠. 실수요자들이 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쪽이 막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도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이게 변화가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황에 강한 부동산 거래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 자, 요거는 회복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국면별로 거래는 어떠하고 또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매수인이나 매도인 누구를 중시해야 되고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그게 항목별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를 외우듯이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를 주제를 나누어 보면은 대체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요걸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여기 상향시장이죠. 이때 거래가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상향시장에서 거래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활발하겠죠. 꼭대기 가기 직전까지는 거래가 활발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네,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리고 하루에 잔금을 막 10개씩 받고 막 이렇게. 그럼 시간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후퇴기,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이제 한산해지겠죠. 이제 밥 먹을 시간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요, 하향시장을 굶어야죠. 이때는 굶어야 돼. 밥을 먹을 수 없으니 돈을 못 버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이때는 거래가 이제 한 건, 두 건 회복이 돼요. 생기기 시작해요. 활기를 띈다. 활기를 띈다. 거의 죽었다. 이렇게. 그 표현들이 그렇게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은 이때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시기. 요거는 이제 둔화되거나 이제 내려가는 시기. 이건 이제 바닥을 치는 시기죠. 하향시장.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살짝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를 중시해야 되냐 이거죠. 부동산 활동에서. 자,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누가 배짱이에요? 매도인이 배짱이죠. 이럴 때 누구를 중시해야 돼요? 매도인. 내려갈 때는 매수인.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 칠 때 이렇게 막 바로바로 생각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상도 하수.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엔 매수인을 중시해야 해요. 상도 하수 이렇게. 됐나요? 외워버리는 게 속편해요. 생각해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암기하는 게 이해를 못해서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암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아까 대체제 가격이 나오면은 같은 방향이라고 해서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빌라하고 아파트하고 저울질 하다가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빌라 안 사고 아파트 사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 끝났어요, 벌써.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대체제 가격이 나오면 같은 방이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도하수 이렇게.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이제 감정평가를 좀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나요? 설명드리는 데는. 여러분들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방식 중에 이 물건을 평가할 때 이 물건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이 과거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보고 비교하는 방식이 있어요. 비교 방식이라 해요. 비교 방식. 이미 과거에 거래된 물건과 내가 지금 평가해야 되는 물건을 비교하는 방식. 자, 이럴 때는 뭐를 조사를 해야 돼요? 이미 과거에 거래됐던 다른 사례 가격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사례 가격을 보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지금 과거는 이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거래된 가격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평가를 한다면 이 가격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평가액의 하한선이 된다 그래요. 하한선. 과거 사례 가격은. 맞죠? 근데 시장 상황이 내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상황에 사례를 조사를 했다면 그 사례는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평가를 할 때에는 요 가격은 요것보다는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 사례 가격은 말이에요. 요 평가되는 금액의 상한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하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과거를 생각하면 돼요. 내려가는 시기에는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내용들이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 외에 공실 같은 거,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 공실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늘어나겠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읽으실 때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초점을 이렇게 주제를 나누시라고요. 주제를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다음에 101쪽에 거미집 모형 있죠? 거미집 모형은 요거는 조금 쉬고 말씀드릴까요?